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강성필 두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선이 이제 34일 남았습니다. 선거 지원 유세에 본격 돌입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이 두 사람 간의 입씨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야 대표끼리 뭘 갖고 싸우고 있는지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김혜경의 비서다 아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있던 배우자실의 부실장이었던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혜경 비서 단수 공천은 사천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걸 문제 삼아서 한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했는지 고발당한 이후 더 가열차게 이 대표를 비판한 한 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대통령 민주당 후보의 아내였을 뿐이고 권향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서에 대한 공천 문제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부부의 어떤 이 다른 사람과 공직자를 대하는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닿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권향엽 씨는 비서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비서실 밑에 넣어놓고도 비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 안 했다고 했는데 수행한 증거가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비서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이 대표 부부의 비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비서의 개념과 다른 거냐고 더 예리하게 지금 날카롭게 지금 비판했거든요. 예. 윤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죠. 비서라는 개념은 공직적인 어떤 업무를 보좌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비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비서라고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뭐 신복 혹은 뭐 심부름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되게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배우자와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공세를 높였기 때문에 예. 그것이 역풍으로 이렇게 역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거칠게 반응을 한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비서냐 아니냐, 뭐 수행실의 부실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직책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와 근거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팩트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사천 논란을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비서라고 말한 증거라고 한 거, 권향엽 전 비서관이 과거에 SNS에 올린 이 사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김혜경 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오히려 허위 사실이라며 맞고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자, 강성필 대표.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저는요, 지금의 상황의 본질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권 후보가 비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과연 이 권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작동을 해서 공천을 받은 것이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어떤 이력을 말을 할 때요, 요즘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이력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특보 뭐 예.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홍보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만약에 왜
전략지구를 갑자기 선거에 임박해서 거기에 지정을 했냐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현역 여성 의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선에서 광주 지역에서 한 분의 여성 의원이 공천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에서도 현역 의원 한 분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여성의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당직자들이 원래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비례대표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례나 정당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배려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저는 또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국민의 후보 중에서 공천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여사를 수행을 했는지 동행을 했는지 어쨌든 따라갔단 말이에요. 1호기를 타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아니고 네.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네. 그런 말씀. 근데 말씀인가요? 그분이 예. 그 비서관이 예.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거나 뭐 동행을 해서 그래서 공천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동의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 대국민 추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왜 그럼 갑자기 하는 거죠? 이것도 신인과 여성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절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와 이 권 후보가 뭐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공천에 작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김혜경 씨의 이 사법 리스크까지 조준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일부 혐의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의혹들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은 이 대표 도지사 시절에 비서관이 법인카드 의혹으로 체포된 데 대해서 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 이렇게 좀 압박을 했거든요. 윤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쓴 혹은 김혜경 씨의 보좌진들이 사용한 법인카드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주체, 궁극적인 주체는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암묵적 승인이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그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 법카는 이재명 대표 거 아닙니까? 그 공적인 이재명 대표실에 할당된 김혜경 씨 거는 법인카드겠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법인카드를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는 당연히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인 이 법인카드 문제도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그 김혜경 씨의 어떤 법카 의혹 여기까지 좀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강 대표?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 법카 유형과 관련 논란도 사실 되게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를 하면 금방 끝날 문제고요.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있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적인 정서예요.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광역단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기초단체에서도 일을 해봤기 예. 때문에 좀 자세히 아는데 보통의 이런 단체장들이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카드를요 비서실에 있는 카드도 있지만 총무과에 대한 카드도 있고 또 행사를 주최하는 또 그 해당 과에서 또 카드를 쓰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하셨지만 김혜경 여사는 보좌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는 혼선의 여지도 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도 이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빨리 해가지고 어려운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내서 법적 책임이 있으면 지고 아니면 빨리 종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대표가 다투는 두 번째 쟁점 키워드 주세요.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죠.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듯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무려 8,900조 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약속들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생을 챙기고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요. 2020년을 생각해 보시죠. 돈 뿌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로나 앞두고 거기다가 돈을 뿌렸던 거,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정치 개입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 대통령의 책무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윤 대통령이 발표한 주요 정책들도 정리해봤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신속 추진, 대구 경북 신공항 2030년 개항, 인천 서울 GTX 비신속 추진,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들도 눈에 띄고요. 늘봄 학교, 국가 장학금 확대 같은 정책들도 좀 그 국민들 생활과 좀 밀접한 그런 정책인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건 강성필 대표에게 먼저 여쭤보죠. 자, 민주당이 이걸 뭐 총선용 공약 남발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오늘은 뭐 윤 대통령까지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15번 이상 하셨는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15회까지만 민생 토론을 하신 도중에 약속하신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한 830조가 넘는다 그래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한 56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훌쩍 넘는 것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에도 이제 R&D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시즌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카이스트 또 졸업회에서 또 이틀막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R&D 예산도 늘리겠다라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에 관련해가지고 건정성을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헛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벌었으면은 10,000원을 벌고 5,000원만 아껴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조세를 너무 많이 깎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수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이 오히려 또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어떤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와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공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개입의 여지가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분석인 거죠. 자, 윤주진 대표, 네. 한동훈 위원장은 들었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현금을 네. 뿌린 것이 이게 뭐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총선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말부터 점점 징후를 보였고 2020년 초에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었죠. 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막 문제가 되면서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위력이 있고 심각한 감염병인지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인 어떤 합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방역 조치도 아직 되게 미흡한 상황이었고 아름아름 마스크를 써서 그냥 차고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처음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거를 줄 듯 말 듯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총선 바로 직전인 2020년 3월 30일에 바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어마어마한 표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발표를 할 거면 빨리 하든가 예. 아니면은 발표를 차라리 총선 이후로 미루든지 기억이 나네요. 왜 이런 식으로 직전에 정말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중대 결정을 내리고 하느냐. 그때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했던 그 광경이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정책 토론회를 이유로 대통령을 공격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더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바로 이 제안으로 말입니다. 1대1 맞짱 토론. 자, 두 사람 발언 들어볼까요? 저와 이재명 대표의 주제를 제한함이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가능하신 시간이라면
제가 언제든 맞추겠습니다.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원하고 있는 저와의 1대1 토론에 응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뭐 10여 개의 트위터, 트윗이나 페북 같은 걸 쓰셨던데요. 아니, 그렇게 할 말 많으시면 저랑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보셨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좀 사실상 거절했는데도 좀 오늘까지 계속 한동훈 위원장 하자고 좀 압박하는 형국인데,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토론이 성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이 성사되기 전에 이른바 경기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좀 패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야 당대표가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광경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야 간 정쟁의 대립이 매우 뜨겁고 서로가 서로를 매우 거칠게 이제 공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토론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아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토론을 통해서 여야가 서로의 정책과 비전과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피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달변입니다. 토론 잘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하면 피할수록 이 토론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프레임인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영수회담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영수회담은 사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열린 상황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긴밀한 안보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지 상시적으로 영수회담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영수회담이야말로 과거에 여당 대표를 패싱하는 그러한 구시대적인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죠. 그럼 왜 영수회담으로 맞받아쳤을까요? 이재명 네. 대표는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서 겨뤘던 전직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와 겨룰 급은 아니다. 나의 레벨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레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선 지지율에서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앞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에 응하는 순간 바로 그 대선 구도를 공식화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피해 다니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토론을 수락하지 않을수록 점점점 이재명 대표가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 대표. 그래서 이제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그 민주당 일각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재명 대표도 뭐 달변 가고 한데 네. 뭐 붙어도 네. 뭐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네.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예. 저도 강 대표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때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토론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을 하지 않은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되게 말주변이 좋아서 승리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론이라는 거는요, 정치면만 있는 게 아니라 민생, 경제, 안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토론을 하고 그것을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장으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단체장을 오래 하셨어요. 단체장은요, 주민들에게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실질적인 행정법에 대해서 이미 숙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새에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토론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에 빠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요,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미국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분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데 키워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여야 대표가 공방을 벌이는 마지막 쟁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천만 잘한 거라며 연일 서로 상대편 공천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다. 자, 먼저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죠. 우리는 시스템 공천과 공정해 보이는 그게 실제로도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것에도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그리고 썩은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자기 뒤에 서서 자기한테 정말 아첨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아니 그건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매우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썩은 물에 구정물까지 나왔는데 뭐 이러면 뽑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민주당 사람들이 어제를 슈퍼 수요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어젯밤에 그 비명계 그 하위 10% 받았다고 했던 그 현역들 경선에서 대부분 친명계 인사들에게 패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처럼 명심공천이라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하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써봤어요. 친명과 비명의 어떤 공천의 상황을. 근데 적으십시오. 근데 이제 친명이 아닌 비명에서 공천 받으신 분을 써보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세운 것만 3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명인 분들이. 그리고 또 지금 이분들이 공천을 지금 받고 나서 본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제 친문과 친명 간의 이런 공천 갈등이 본선과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는 이제 친명이나 비명이나 모두 이런 말을 듣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천 결과만 보더라도 뭐 대표적인 찐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를 검명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물론 친명이 훨씬 더 많이 공천받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네. 비율이 좀 많고 맞습니다. 좀 파열음이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요 이 구조가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재배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불출마도 시킨 분들을 다른 카드로 설득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모두가 현역이 꽉꽉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현역 재배치가 안 되는 사람도 거예요. 많고 뭐 줄 다른 자리도 맞습니다. 마땅치 않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 예. 공천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누구를 공천했느냐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모든 공천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측근 혹은 당대표의 측근 공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당대표와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정치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정치거든요. 문제는 누구를 쳐내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쳐내느냐입니다. 그것이 공천과 사천의 차이입니다. 민주당 거칠게 쳐냈다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하위 뭐 10%, 하위 20%, 컷오프, 그래서 탈당, 불출마,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다 대부분 공통점이 바로 반명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정치인들을 표적을 딱 삼아서 망신을 주고 결국은 제발로 나가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이 국민들에게 줬던 실망이 크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분들이 공천받는 건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실력이 있어도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반대파를 이른바 숙청했던 공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국민의힘 공천이요. 국민의힘도 면면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현역 불패, 친윤 횡재.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것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러면 강 대표한테 좀 살짝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도 비명 행사라는 표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언론으로 좀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발언한 게 어제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민주당 공천 갈등을 좀 한마디로 좀 너무 부풀린다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런데 언론들 어젯밤 결과 보고도 지금 뭐 비명 행사, 대참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언론들 좀 계속 이렇게 뭐 근거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건전한 토론이라고 하고 건전한 토론이라고 그러니까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KBS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보도가 되는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민생 토론회 같은 데를 갔어요. 그럼 그 토론회 주제에 맞는 정책에 관련된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보도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뭐 일부 보수 매체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보수 매체인지 언제 제가 그렇게까지 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을 더 조명을 하고 미담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이재명 대표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윤진 대표 좀 짧게 반박을 말씀드리고 좀 싶은 게 해주시죠. 있는데 네. 역대 선거를 보면요. 아주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다.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말하는 쪽이 늘 선거를 졌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현역 불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은 대로. 예. 자, 오늘 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친윤 키워드를 포함한 보도에 100번 이상 등장한 그 친윤 키워드를 쳐봤더니 이제 100번 이상 등장한 이른바 그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97.8%가 공천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찐윤 불패가 수치로 확인된 거 아니냐 이렇게 측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매체의 어떤 그 성향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 윤 대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아직 권력의 추가 다른 대선 후보, 여권 내 다른 대선 후보로 기울지 않았고 정권 교체를 함께 이루었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 친윤 비윤을 떠나서요. 친윤이 아닌 분들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물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예.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명과 비명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비윤 인사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 김웅 의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범친윤이라고 사실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임기가 더 지나고 나서 예. 차기 대권과 이제 현재 권력의 어떤 대립구도가 발생하면은 앞으로 이제 친윤과 비윤이 좀 더 경계가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정권의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친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강 대표 아까 이거 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은요, 21대 국회의원과 아마 22대 국회의원의 면면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공천이 시작하기 전에 이 친윤 사단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서 친윤, 비윤 뭐 이렇게 나눠질 것도 별로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국민의힘 어떤 그 공천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공천을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순서가 많이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친윤으로 이미 다 채워진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윤과 친문과 비친명이라는 어떤 세력이 어떤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자,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희생을 안 했다면 당이 쇄신에 대해 할 얘기가 없지 않았겠냐. 이제 와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윤 대표? 아, 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참 상당히 오래전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요. 그만큼 우리 정치 시기가 정말 빠른데요. 근데 지금 당시에도 그 당시 분위기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고 신선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좀 뭐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죠? 본인은 억울하지 않고 음. 자신의 어떤 그 당시의 희생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의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시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예. 그때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진퇴양난을 겪고 있던 국민의힘이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그 당시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하고요. 결국은 그것이 이어져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겁니다. 그 열쇠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장제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로서는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강 대표. 네. 인요한 혁신위가 한창 막 가동될 때 네. 그 뭐 중진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 선언 막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중진에게 희생을 하라고 막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와서 뭐 하태경 의원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네. 장제원 의원에게도 억울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장제원 대표 그 의원의 이 기사를 보니까 아주 많은 양인데 딱 두 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당의 쇄신이 궁색하게나마 할 말이 있다. 이거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도 본 거죠 지금 방금. 네네네. 국민의힘 공천이 무서운 공천이고 또 쇄신이 없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한 걸 보면서 뭔가 뼈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예. 불출마를 하고 희생을 했지만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좀 떠밀려 가듯이 억지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좀 남아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끝으로 이거 한마디씩 좀 여쭤보죠. 네. 한동훈 위원장의 화법을 두고 뭐 틱톡 화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뭐 핵심을 딱 잘 짚고 그리고 뭐 바로 반박할 게 있으면 바로 반박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공천이 뭐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조용한 게 감동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이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사실상 잔류하기로 했을 때 내놨던 반응이고요. 김영주 의원 관련해서는 자, 김 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0점이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윤 대표. 예. 자, 정치 컨설턴트로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좀 그렇게 큰 달변의 정치는 아니었죠. 말수가 적었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인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시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링으로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고 여야가 찬반 격돌을 합니다. 이미 그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프레임 싸움에서 선을 잡은 거죠. 아주 탁월한 정치 전략입니다. 자, 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인은 사실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젊고. 예.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연일 네거티브적인 메시지만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미지 속에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인이 계속해서 온화하고 여유 있고 또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노련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은 자칫 보였을 때 야당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조금 자제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대변인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대변인단을 통해서요. 예. 예, 오늘 여의도는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성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